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통 물류에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프로그램 방송 시작합니다. 유통의 신의 방송을 맡고 있는 조철희 박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정수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이제 이 방송 중에 조 박사와 마 교수 두 사람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예.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조철희 박사님은 한국유통포럼 회장 현재 맡고 계시고요. KNJ 글로벌 컨설팅 대표를 맡고 계신데, 한 30년 정도 네. 이 유통물류 업계 쪽으로는 뭐 너무나 좀 전설적인 또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네.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계시죠? 네, 아주대 대학원에서 MBA 교수 한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정수 교수님은 뭐 롯데그룹에 입사하셔가지고 거의 근 30여 년 되셨죠? 예. 네, 뭐 지금 상품 기획, MD, 전략, CRM, 고객 분석, 물류 관련해서 SCM 부문, 또 물류센터의 인발부, 다양한 걸 갖다 부모자까지 경험하시고요. 현재 다양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유통물류 그 분야에 어떻게 좀 최고 선두주자로 달려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 유통의 신에서 마 교수님 잘 부탁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통의 신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 박사 마 교수의 다양한 기업 사례 실전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첫 방송 스타트하면서 쿠팡 얘기를 시리즈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아마존 시리즈, 그다음에 코스트코 시리즈, 다이소 시리즈 해서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주목받는 기업들의 시리즈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방송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네. 아마 국내에서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네. 좀 속 깊은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뭐 단순하게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뭐 월마트라든지 오카도라든지 좀 국내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컨텐츠도 있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쿠팡도 있지만 뭐 컬리라든지 쓱닷컴이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말씀하신 다이소 같은 국내에 있는 그런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점, 단점, 애로사항들, 속 깊은 이야기들 네. 좀 많이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유통과 물류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분들 중에 그래도 지금 항상 뭐 그래도 최고를 권위를 자랑하시는 분들 좀 모셔왔고요. 네, 살아있는 생생 토크 쇼부터 해갖고 그분들이 지금 경험했던 레퍼런스라든가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방송에서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 교수님. 맞습니다. 뭐, 현장에서 지금 바로 활동하시는 현업의 뭐 가장 중심을 뭐 차지하고 계시는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뭐 이런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실전적인 차원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도움도 혹은 인사이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은요. 여러분들과 이제 유통과 물류 현장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두 사람은 좀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관련된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또 증문즉답 시리즈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물류센터도 있고, 본사에 들어가면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스위치 부서라든지, 그렇죠.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온오프라인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고객들한테 대입을 해서 요즘에는 초개인화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기법이라든지 솔루션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뭐 많은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대됩니다. 좋죠. 증문즉답에서도 풀어낼 것도 많고. 네. 그래요. 항상 조철이 마정수의 토크쇼라든가 방송을 하면서 저희들도 항상 지금 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더 많은 내용을 갖다가 더 충실하게 방송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이 마정수의 마정수의 생생 토크 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의 신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쿠팡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쿠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시리즈 시작하면서. 예, 어떤 기업을 첫 번째 시리즈의 그 주인공으로 모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쿠팡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는 이제 3분기
거의 기대도 아무도 안 했는데 영업 흑자가 나면서 더 오히려 관심이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JP모간이나 글로벌 투자사들도 아마 4분기쯤에 뭐 한 3, 400억 정도? 그 정도의 흑자를 예상했었는데 깜짝 발표를 했었죠.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3분기에 1,000억 이상의 흑자가 나왔다.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갖다가 했고,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쿠팡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이 재무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쿠팡의 그 풀프먼트라고 그러죠. 풀프먼트가 무엇인지, 그 풀프먼트 시스템, 그리고 물류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이 되고 있는지, 또 쿠팡이 미래 전략, 그 중에 축을 갖고 있는 게, 로켓 그로스라고 그러죠. 로켓 그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풀프먼트와 퀵플렉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것들을 모두 마친 다음에, 과연 쿠팡의 영업이익 흑자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모습인지,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시각, 그 부분을 좀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순서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쿠팡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도 있고, 영업이라든가 성장 전략도 있고, 물류 현장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쿠팡의 지금 뭐 2월 말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쿠팡의 실적이 지금 플러스 호전된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쯤 되면은 28일 날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쿠팡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전반적인 연간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뭐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방송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분기, 그러니까 3분기였죠. 3분기에 1,037억 흑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4분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포인트면은 쿠팡이 지금 2022년 1분기, 2분기는 적자하다가 3분기가 이제 뭐 흑자인데 지금 전문가 의견 저도 보면은 최소 4분기에서 한 1,000억 전후 아마 이제 연속 흑자를 좀 나타낼 것 같고요. 22년 결산이 이제 매출을 한 27, 28조 원 정도, 영업 이익보다는 1분기, 2분기가 손실이 뭐 한 3,000억 이상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업 손실을 큰 폭으로 좀 줄여서 1,000에서 2,0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좀 방어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2분기에 흑자가 나오고 흐름, 터닝 아웃이 좋으면은 2023년 무조건 이커머스 1위가 될 것 같아서 쿠팡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좀 예측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뭐 제 의미 있는 거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무려 연간 1조 8천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는데 금년도에 뭐 1,000억이 됐던 2,000억이 됐던 적자가 물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그 부분이 적자라고는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숫자라는 게 스탁, 즉 순간적인 그런 지급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플로우,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1조 단위의 적자가 나던 회사가 불과 뭐 한 2, 3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이게 숫자에 의한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드리고 그 흑자가 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고요. 사실 한 분기마다 그런 식으로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사례를 저는 국내 유통에서는 본 적은 없거든요. 20여 년 동안에 이 온오프라인 유통 쪽을 많이 특히 이 대기업 유통 쪽을 하다 보면 이 정도 규모, 수조의 규모 회사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숫자가 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단에서는 조금 더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좀 불안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방송 이제 여러분들 주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좀 정리. 사실 쿠팡이 3분기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25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20달러까지 갔는데 계속 이제 15, 16으로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증권이라든가 시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준의 금리 상황도 지금 뭐 멈춘다 하다가 다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에서 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변동폭을 보고 이제 베이비 스텝 한두 번 더 간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이런 부분도 미국의 이제 쿠팡은 뭐 미국의 INC 컴퍼니 아닙니까? 이 상장이기 때문에 이 영향도 여러분들 주식 상황도 한번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은 사실은 이게 아무도 시가에 대한 흐름을 예측하지도 없겠지만
그 쿠팡이 상장했을 그 당시에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아마존이나 이런 페이스북이 뭐 반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났다 얘기도 하지만 네. 쿠팡이 상장하던 시기에 같이 상장을 했던 그 많은 업체들, 나스닥에 상장했던 업체들이 주가가 기본 3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같이 일리가 없어서 네. 그 당시가 약간의 그런 버블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실적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에 뭐 순손실, 7년 만에 순손실이 났었고 그렇죠. 2, 3분기에도 역시 순손실 혹은 매출도 그 시장의 그 예상치보다도 좀 하회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도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이 역신장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아주 네. 소폭 0.01% 정도의 소폭이지만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알리바바든 어마어마한 거대한 주식이지만 성장주로 분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의 가치조차도 성장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수를 받을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꺾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성장주에 대한 가치 그 자체도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마침 그 시기에 쿠팡이 기적과도 같이 흑자로 영업이익이 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비된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김범석 의장님도 그 당시에 몇 가지 흑자 요인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3분기에 났던 부분들이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모든 그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다 짜내가지고 나온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대폭의 앞으로도 흑자 전환에 대한 예측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제 항상 뭐 벤치마킹에서 이제 교과서라고 했던 아마존 자체도 항상 순풍하다가 이제 12월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딱 요즘 최근에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1,300원까지는 올라갔는데 매출 규모가 한 650조 원 정도. 근데 이제 단기 순 영업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결산 후에 이제 손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쿠팡도 실적은 좀 좋아지더라도 아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맞물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쿠팡이 이제 여러분들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는데 자 우리 마 교수님. 쿠팡의 어떤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 기업도 전략과 방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쿠팡의 전략과 쑥닷컴의 전략, 뭐 이게 다 지금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쑥닷컴 보면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날까요? 쑥닷컴과 쿠팡, 사실 뭐 라이벌 구도라고도 하지만, 네. 뭐 지금의 매출 규모로 본다면은 라이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두 기업의 실적 차이를 보더라도 이게 2, 3년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흐름이 타고 가다가 아마 작년경부터 해서 쿠팡이 실적을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속도가 쑥닷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신장률이 이제 많이 좀 처져 있죠. 쿠팡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에 거의 뭐 연간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100%씩 성장하지 않습니까? 거의 네. 70%, 80% 이상도 성장을 했었는데 쑥닷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 자릿수 아니면은 뭐 10%대 초반 그 정도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오히려 이제 쑥닷컴과 쿠팡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쑥닷컴과 쿠팡의 매출 규모라든지 누가 1등할 거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쑥닷컴이 가지고 있는 물류 인프라라든지 전략 그리고 쿠팡의 반대로 우리가 그 쑥닷컴과 어떻게 보면 그냥 정반대에 서 있는 그 회사거든요.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쑥닷컴이 갖고 있는 자동화 라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랜덤 스토어라고 불리는 사람의 손으로 모든 작업을 하고 뭐 모든 그런 수배송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회사를 키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쑥닷컴의 이런 완전 자동화, 그 다음에 쿠팡의 뭐 반자동이라든지 사람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 이 두 개를 비교도 한번 해보고 과연 어느 쪽이 이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테일 쪽 적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 현장에서 4만 명 이상이 고용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확히 뭐 4만 5천 명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네. 배송 인력도 10,000에서 15,000명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6만 명의 이제 고용 창출은 됐지만 인력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쑥닷컴은 예외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인력이 적은 편이네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또 어떤 전략이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P라는 Goods to Person이라는 거거든요. 네. Goods to Person, 즉 상품이 사람한테 오는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는 쿠팡보다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쿠팡 같은 경우는 랜덤 스토어가 PTG죠. Person to Good. 그렇죠. 상품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SKU의 이 규격화 부분도 있는데 SKU는 상품의 수, 기본적인 상품의 수인데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개 정도의 상품이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은 대부분 이마트에서 파는 상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피코코도 있고 노브랜드도 있고 이마트 상품들 중에서 핵심적인 상품들 위주로 그 물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SKU가 한 800만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1000만 개까지도 직매입을 늘려서 SKU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동화의 포인트가 잡히는 건데 상품이 규격화되어 있고 SKU가 적어도 5만 개, 그 정도 내외다. 그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자동화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수고요. 네. SKU 수가 100만 개, 200만 개가 넘어가면은 자동화로 하기에는 자동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갈 뿐더러 오히려 시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생각나네요. 우리가 이제 상품의 SKU에서 보면은 아이템이 출고 라인에서 숫자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도 DPS가 되든 빨리 진행했는데 SKU가 너무 많으면은 이걸 갖다가 자동화하는 무리가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화 라인이라는 게 SKU를 뭐 무조건 그 증폭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품에 따라가지고, 회전율이라 그러죠. 상품 회전율. 즉, 뭐, 일테면은 신라면이나 뭐, 삼다스라든지 하기스길기라든지 굉장히 고회전이고 또 이제 출고량도 많을 때는 그때는 자동화를 쓸 수가 없고 그런 상품도 자동화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뭐 이런 어떤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위치를 조절한다든지 팔레트 단위의 그런 회전율을 넣고 수동으로 하는 게 오히려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파는 상품들, 메인 상품들이 그런 상품들이라는 거죠. 일상용품들, 뭐 그런, 커머더티라고 불리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KU 쿠팡 물류센터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거의 도서관 같이 그냥 서재에다가 상품을 꽂아놓는 식으로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팔레트라고 불리는 뭐 이런 플라스틱 1100 정도 되는 규격, 1.1m 되는 규격의 이 팔레트에 물건을 저렇게 쭉 쌓아놨는데 저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왼쪽에 저렇게 서재로 꽂아 있는 저런 부분들은 회전이 좀 느리고 좀 저회전 상품들이 주로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팔레트로 상품째로 쌓아놓는 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 고회전 상품들, 그 다음에 뭐 사이즈가 큰 상품들. 그냥 그래서 막 쌓아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로케이션을 잡는 것, 위치를 잡는 것조차도 나름대로는 쿠팡에서는 뭐 쿠팡 AI라든지 SCM을 통해서 효율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자료 화면을 보니까 옛날에 아마존이 시작할 때 94년에 이제 아마존이 CD하고 책 출판할 때 주문 받으면 로케이션을 관리한 게 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슬러의 로케이션과 회전율이 빠른 로케이션의 위치도 그렇고 로케이션의 이 관리 방식이 많이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쿠팡과 쓱닷컴의 기본적인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참고로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센터 투자비가 센터 하나를 만들 때 한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지, 건축, 그다음 자동화 설비 이걸 다 포함한다면은 쓱닷컴에서 지금 자동화 물류센터가 보정동, 그다음에 김포에 2개, 총 네오센터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센터를 구축하는 데만 4천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렇죠. 자동화 센터에 3개를 만드는데 4천억이 들어간다. 아마 그 정도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온라인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도 초창기 시작할 때는 그 정도의 자금력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면 자금력이 있었으면 그때 자동화로 갔겠죠. 근데 초창기 2014년, 2015년 로켓 배송을 시작할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여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많이 갔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U가 증가하게 되고 SKU가 증가하게 되니까는 또 자동화보다는 사람의 손이 더 빠르다라고 느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범수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쿠팡은 앞으로는 자동화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에 지금 3,200억짜리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 글로벌까지 토탈로 보더라도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대형 자동화 센터입니다. 최고의 센터 만들었죠. 예, 거기에는 자동화 설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쿠팡에 한 200개 되는 센터, 어떤 센터보다도 자동화가 잘 만들어진 센터인데 다만 아직까지 효율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센터가 처음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쿠팡이 저 자동화 센터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그게 2023년도에 쿠팡에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발목을 잡을 것인가? 그 양날에 지금 뭐 검을 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마존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이나 땅이 넓은 나라의 어떤 물류센터의 어떤 로케이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층고가 낮고 이제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도가 높고 땅이 좁다 보니까 이 자동화 센터도 하면 효율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거 아마존을 벤치마킹 했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 그렇죠. 센터 자동화, 수동과 자동화 이걸 갖다 융합하면서도 이건 좀 관심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효율을 내고 어떻게 자동화해서 비용도 줄여가면서 투자 대비 이게 수익 구조를 올려야 되나? 그렇죠. 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자동화 센터를 많이 투자했는데 네. 거기에는 뭐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자동화 라인을 확장을 하고 자동화 센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뭐 그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화 라인이 들어간 그 유통 물류 업체 혹은 뭐 제조업체 통틀어서 ROI라 그러죠. 뭐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불리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 데는 저는 3년 동안 4년 동안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자동화 라인이 들어가서 그 자동화 라인이 들어갔던 구축 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뽑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미래를 위해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그 물량이 따라오지 않고 혹은 또 그 안에 효율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동화를 구축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거나 손익이 나빠져서 사업을 뭐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축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쿠팡도 어떤 이 자동화 도입한 이후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네. 혁신적인 전략이 나올지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물리적인 답이 있다고 자꾸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겪으면서 거기에 이제 최적화에 대한 솔루션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수배송 아니면 배송이 연결에는 이런 리드 타임도 잘 조절하고 물량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파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자동화 센터에 이제 쿠팡 조정할 것 같은데 한번 이 얘기 좀 잠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 1000만 SKU 할 때가 이제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도 지금 600만 안정적으로 가는데 1000만 좀 넘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1000만 얘기까지도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제 SK는 상품의 이제 기본 단위인데 1000만 SK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쿠팡이 많이 지금도 그렇죠. 넘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은 쿠팡이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런 네. 얘기들도 더 자세히 드릴 얘기인데 네. SKU가 1000만 정도가 된다는 거는 진짜 이게 물리적으로 관리가 거의 불가능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직매입 SKU를 뭐 1억 8천만 가지, 뭐 2억까지 이상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존하고 쿠팡은 아직까지도 뭐 갈 길은 좀 멀었긴 하지만 네. 쿠팡이 1000만 SKU라는 그런 좀 상징적인 그런 직매입 SKU를 운영한다. 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SKU를 운영한다. 여러분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마트들이죠.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처럼 물리적으로 한 4,000평, 5,000평 정도의 그 정도 공간을 가진 업체들만이 SKU가 뭐 한 5만 SKU. 물론 패션까지 합치면은 한 7에서 8만 SKU까지는 그 점포에 가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어떤 업체들도 뭐 SKU를 10만 개를 넘어간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우리도 흔히 그랬죠. 우리도 흔히 가서 여러분들이 구색이라는 거는 마트 가니까 구색이 많네? 라는 거는 동네 슈퍼 대비해서 구색이 많다는 거지. 네. 온라인에서는 그 구색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뭐 롱테일의 법칙이라 그래서 마트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잘 팔린 상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거를 2대 8이지 않습니까? 네. 80%의 상품 매출이 20%에서 나오니까 그 상품들을 메인으로 가는데 온라인은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뭐 꼬리가 굉장히 길죠. 네. SKU가 당연히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온라인 업체들이 최소한도 수백만 가지 이상의 SKU를 운영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뭐 지마켓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셀러들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오픈마켓이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셀러들은 SKU가 굉장히 많으니까 SKU가 몇백만 가지, 몇천만 가지인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상품들이 다 따로 구매하고 따로 결제하고 그리고 나서 배송도 따로 온다는 거죠. 최근에 배송은 결제는 통합이 됐죠. 결제는 통합이 돼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그재그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그런 버티컬 커머스 하는 업체들, 즉 많은 업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결제는 한 번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제를 한 번에 해서 내가 내일 등산에 가야 되는데 등산 모자, 등산 가방, 등산화를 시켰는데 결제는 한 번에 되지만 등산 모자는 내일 오고 가방은 글피 오고 그다음에 신발은 뭐 3일 뒤에 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그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막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사든지 간에 로켓이라는 그 팻말만 붙어 있으면은 표식만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뭐 새벽에 올 수도 있고 무조건 내일은 도착을 동시에 오게 되니까 쿠팡의 가장 강력한 점은 구색이지 가격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사람들은 흔히 쿠팡이 가격이 최저가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은 절대 최저가가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뭐 이마트랑 10원 전쟁도 하면서 국내에서 쿠팡보다도 더 비싸면은 무조건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싹 없어져 버렸죠, 이제. 소비자들도 지금 가격 때문에 쇼핑몰을 선택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쿠팡이나 이커머스 주문하면 요즘 결제는 한 번이지만은 쿠팡은 또 이제 허브가 있지 않습니까? 허브에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다 모여갖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오기 때문에 받을 때는 이게 그게 큰 강점이네요. 그렇죠. 네트워크하고 배송의 일관성. 예, 맞습니다. 쿠팡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잠깐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쿠팡이라는 이 거대한 회사가 SCM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얘기 드렸던 상품 구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물류센터의 시스템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쿠팡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비밀을 좀 파헤쳐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예. 얘기 오늘 한번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첫 시간은 그러면 오늘 쿠팡에 대한 전반적인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쿠팡의 하나하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으네요. 예. 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